우리 딸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제 울부짖음은 전쟁의 포성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포성이 울리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연기 속에서 아나스타샤가 쓰러졌어요. 포탄 파편이 그 앙증맞은 다리를 관통했죠. 아나스타샤의 작은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느꼈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몸을 아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국경을 넘어 난민촌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낡은 군용 트럭 뒤편에 실려 흔들리는 도로 위, 포탄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품 안에서 신음하는 아나스타샤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는 뜨거웠죠. 다리를 감싼 붕대는 이미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12시간의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도착한 난민촌은 텐트 수십 개가 허술하게 세워진 임시 거처였습니다. 미로 같은 텐트 사이를 지나가니 의료동에 도착했어요. 의사라는 사람은 피로에 지친 얼굴로 우리를 맞았죠. 형광등 하나 달랑 켜진 임시 진료실. 바닥에는 피와 약품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는 아나스타샤의 다리를 살펴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서 절망이 읽혔죠. 폐혈증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항생제를 투여하지만 그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작은 철제 침대에 눕혀진 아나스타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죠. 저는 밤새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군청색 텐트 천장 너머로 포탄이 터지는 불빛이 간간히 비쳐들었죠. 다음 날 아침, 다른 의사가 왔어요. 더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다리를 절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죠. 텐트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2살 아이가 어떻게 한쪽 다리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주변을 맴도는 난민들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나은 시설이 필요해요. 이 아이는 특수 치료가 필요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아나스타샤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죠. 유럽의 여러 의료진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리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절망의 끝에서 만난 것은 작은 소식이었어요. 한국의 NGO 단체인 코리아 메디컬 에이드가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보낸 이메일은 깊은 바다에 던진 병편지 같았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답장이 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희망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코리아 메디컬 에이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선 폴란드 국경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의료평가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죠. 아나스타샤의 창백한 볼에 입맞춤하며 속삭였습니다. 곧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딸아이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국경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전쟁 속 이동은 언제나 위험했죠. 임시 구급차로 개조된 낡은 벤에 실려 국경을 향해 달렸어요.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나스타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히 국경까지만. 폴란드 국경에 도착하자 한국 의료팀과 국제 적십자사 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 의료복을 입은 의사가 신속하게 아나스타샤를 살폈어요.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바르샤바의 병원에서 먼저 안정화가 필요해요. 한국 의료팀 팀장은 제게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먼저 치료를 시작하고 이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외교적 절차를 진행 중이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우리는 먼저 폴란드 바르샤바의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곳에서 일주일간 응급치료를 받으며 아나스타샤의 상태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의사들은 폐혈증 진행을 막기 위해 집중 치료를 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방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고 치료비는 코리아 메디컬 에이드에서 지원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열흘 후 한국 의료팀 팀장이 말했어요. 특별 의료 이송기가 내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대사관을 통해 모든 입국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긴 비행에 대한 불안도 함께 찾아왔어요. 다음 날 항공의료팀이 특수 장비를 갖춘 의료 이송기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기체 측면에 태극기와 함께 코리아 메디컬 에이드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팀장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공중병원이나 다름없습니다. 비행 중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죠.
이송기 내부는 놀라웠어요. 중환자실처럼 각종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특수 제작된 침대가 기체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전문적이고 침착했어요. 12시간 비행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치료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하늘 위에서 보낸 12시간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의료진은 주기적으로 아나스타샤의 상태를 확인했고 저는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있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과 하늘만이 펼쳐진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딸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대답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가는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었어요. 일반 게이트가 아닌 특별 입국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마쳤어요.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특수 구급차가 즉시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죠. 구급차 안에서 만난 서울 아산병원 의사는 김진우 교수였어요.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국제의료협력 프로그램으로 아나스타샤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한국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지만 통역사가 옆에서 도와주었죠. 구급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질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거리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죠.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우리 고향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저게 다 뭐죠? 통역사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저건 강남이라는 곳이에요. 서울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 중 하나죠. 멀리 보이는 한강 위로 반짝이는 다리들, 그리고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행렬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빛의 강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지르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도시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와는 너무나 다른 평화로운 세상이었죠. 구급차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라면 아나스타샤가 살 수 있을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환하게 밝혀진 응급실 입구,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간호사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평소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혼란이나 지연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죠. 응급의학과 트라우마팀은 아나스타샤를 즉시 특수 처치실로 옮겼어요. 유리병 너머로 보니 최소 6명의 의료진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또 다른 이는 정맥 주사를 놓고 한 명은 상처를 살피고 있었죠. 병원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아나스타샤의 온몸이 3D로 스캔된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어요. 의사들은 그 이미지를 손가락으로 확대하거나 회전시키며 손상된 부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쪽입니다. 카테리나 씨. 젊은 여성 통역사가 저를 가족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조명과 푹신한 소파가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과 차,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의료진이 초기 평가를 마치는 대로 담당 의사가 상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약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처치실에 아나스타샤와 함께 있었어요. 대기실 벽에는 서울 아산병원의 외상센터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외상치료 시설이라는 설명과 함께 최첨단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성공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 속 환자들의 미소 띤 얼굴을 바라보며 희망의 불씨를 지켜나갔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즉시 중환자실로 이동했고 저는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채 저는 낯선 나라의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었어요.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첫날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저는 작은 대기실에 앉아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을 지켜봤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나스타샤는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 연결된 선들과 모니터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처음 본 중환자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침대 옆에 설치된 모니터는 아나스타샤의 심장박동, 혈압,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고 데이터는 중앙 스테이션으로 자동 전송됐죠. 간호사들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환자 정보를 확인했어요. 이런 것이 미래의 의료인가 생각했습니다. 카테리나 씨, 외상센터 회진이 시작됩니다. 통역사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윽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모여들었어요. 선두의 선박상현 교수는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의 남성이었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따뜻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 들은 그의 말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아나스타샤의 상태는 위중합니다. 다리에 폐혈증이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완전한 절단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는 태블릿을 들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아나스타샤의 다리 CT와 함께 복잡한 의료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3D로 구현된 다리의 뼈와 혈관, 신경이 입체적으로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고 회전시키는 모습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감정이 폭발했어요. 무릎을 꿇고 박 교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딸 다리를 절단하지 말아주세요. 목매인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12살 아이가 어떻게 한쪽 다리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이든 다리를 살릴 방법이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회진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의료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박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카테리나 씨,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절단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는 다시 태블릿을 들어올려 보여주었습니다. 생체 조직 일부를 보존하여 나중에 의족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보겠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서 태블릿에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거기엔 신경과 근육을 의족과 연결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최신 방식입니다. 신경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의족을 자신의 실제 다리처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정말 가능한가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보여준 다음 영상은 더욱 놀라웠어요. 다른 환자가 이 기술로 만든 의족을 사용해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가볍게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나스타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진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맞춤형 의족을 제작하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병원 내 특수 연구실에서는 이미 아나스타샤의 CT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족 설계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의족은 티타늄 프레임에 탄소 섬유 복합재를 사용하여 가볍고 내구성이 높게 제작됩니다. 성장에 맞춰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오갔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아나스타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려고 했죠. 그날 밤 중환자실 옆 임시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 아이가 다시 뛰어놀 수 있을까? 이튿날 아침 아나스타샤는 수술 준비를 위한 검사들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MRI,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 의료진들은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특히 MRI 검사실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거대한 흰색 기계가 방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기술자는 버튼 몇 개만 조작했고 기계는 자동으로 아나스타샤의 몸을 스캔하기 시작했죠.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나타났어요. 병원 복도를 오가는 동안 같은 병동의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저처럼 불안한 표정의 부모들, 그리고 희망을 품은 환자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김진우 교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내일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첨단 수술 로봇을 이용해 손상된 뼈와 신경 일부를 복원할 예정이에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성공 확률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아나스타샤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딸의 의식은 간간히 돌아왔고 그럴 때마다 저는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내 다리를 고쳐주실 거야. 너는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아나스타샤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연약한 미소가 제 가슴을 찢었죠. 엄마, 무서워요. 딸의 속삭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수술 당일 아침,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간호사들이 수술 전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마취과 의사가 와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가 수술실로 이동할 때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
내 작은 꽃, 곧 만나자. 아나스타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저는 병원 복도에 홀로 남겨졌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이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폭풍 우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10시간의 수술이 시작됐고 저는 제 딸의 생명을 한국의 의사들 손에 맡긴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실 밖에서의 10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대기실에 있는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머릿속을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 둘, 셋. 시간은 끝없이 흘러갔죠. 간간히 수술실에서 나오는 간호사들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대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나스타샤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 첫 자전거를 탔던 날, 학교에 첫 등교하던 날,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선생님이었고 저는 도서관에서 일했죠. 아나스타샤는 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전쟁이 우리 삶을 이렇게 뒤흔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후 5시 박상영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피로로 지쳐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우리 아나스타샤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수술모를 벗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리의 폐혈증 부분은 제거했고 남은 부분의 뼈와 근육, 신경을 최대한 보존했어요. 그의 말에 제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박 교수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하긴 이릅니다. 앞으로 회복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첫 단계는 넘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아나스타샤를 처음 봤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창백한 얼굴, 온몸에 연결된 각종 튜브와 선들, 그리고 두꺼운 붕대로 감싸인 오른쪽 다리. 다리는 살았지만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상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연약한 손이었죠. 아나스타샤, 엄마 여기 있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느꼈죠. 아나스타샤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료진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재활의학과 최지원 교수가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의족 디자인을 보여주었어요. 3D 프린팅으로 제작 중인 의족입니다. 아나스타샤의 성장에 맞춰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신경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3D 모델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은색과 흰색으로 디자인된 의족은 일반 의족보다 훨씬 세련되고 기능적으로 보였어요. 이건 로봇 다리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최 교수는 미소를 지었죠. 로봇과 의족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부에는 마이크로 모터와 센서가 있어 아나스타샤의 신경 신호에 반응합니다. 마치 자신의 다리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죠. 그녀는 계속해서 재활 계획을 설명했어요.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로봇 워커를 이용한 재활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그 후에 의족을 장착하고 걷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치료였죠. 아나스타샤의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열이 내리고 의식이 돌아오면서 딸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장을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이야. 아나스타샤,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어. 딸아이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비치는 고층 빌딩들과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예쁜 도시네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희망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레싱을 교체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나스타샤의 다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붕대가 풀리자 그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무릎 아래 부분은 많이 손상되어 있었고 피부는 붉은 흉터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들이 말한 대로 다리의 형태는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절단은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괜찮아 보이네요. 박 교수가 말했어요. 상처가 예상보다 빨리 아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주일 후에는
첫 재활훈련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아나스타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아나스타샤가 잠든 후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는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딸의 생명을 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이곳,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재활훈련이 시작되던 날,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아나스타샤는 병상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들어오는 재활치료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치료사는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휠체어 하나와 특이한 장치를 함께 가져왔어요. 안녕, 아나스타샤. 오늘부터 함께 걷는 연습을 할 거야. 그 특이한 장치는 로봇 워커였습니다. 2개의 금속 프레임이 바닥에서부터 환자의 허리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다리 부분에는 여러 개의 관절과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백치료사는 아나스타샤를 병상에서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달 만에 처음 서는 것이었죠.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백치료사는 아나스타샤의 몸을 로봇 워커에 연결했어요. 허리와 다리 부분이 단단히 고정되자 아나스타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움직이기 쉬워졌어요. 로봇이 그녀의 체중을 지탱해주고 있었죠. 백치료사는 작은 리모컨을 조작했어요. 이 장치는 내 움직임을 도와줄 거야. 처음에는 내가 조절하지만 점점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로봇의 도움을 받아 병실 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통증과 기쁨이 교차했죠. 저는 방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이 다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비록 로봇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분명 그것은 기적이었죠. 재활훈련은 매일 조금씩 진행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5분, 10분,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아나스타샤의 근력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균형 감각도 조금씩 향상되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3D 프린팅 의족의 진행 상황이었죠. 의공학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내부 구조, 마이크로 모터, 신경 인터페이스, 모든 것이 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었어요. 이 의족은 일반적인 것과 달라요. 의공학 팀장인 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내부에 삽입된 센서가 아나스타샤의 근육 신호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 의족이 반응합니다. 마치 자신의 다리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죠. 그의 말에 아나스타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을까요? 정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해. 한 달 후 드디어 의족 장착 날이 왔어요. 아나스타샤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새 다리를 받는 날이에요. 엄마.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보는 생기로 가득했죠. 의족을 장착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먼저 다리 끝부분에 특수 소켓을 장착하고 여기에 의족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근육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를 피부에 부착했죠. 어때? 느낌이 어때? 정 박사가 물었어요. 아나스타샤는 의족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색과 흰색의 세련된 디자인, 부드러운 곡선. 그것은 분명 의족이었지만 동시에 예술작품 같았어요. 이상해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요. 제 다리가 아닌데 제 다리처럼 느껴져요. 그녀의 말에 의료진들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첫걸음은 조심스러웠어요. 양쪽에 2명의 치료사가 부축했고 앞에는 백치료사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첫 발을 내디뎠어요. 의족이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녀는 한 발, 2발,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걷고 있어요. 엄마, 저 걷고 있어요. 아나스타샤의 외침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족은 마치 실제 다리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아나스타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그 순간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의료진들은 박수를 쳤고 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휴지를 건넸고 저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어요. 아나스타샤는 5걸음, 10걸음, 점점 더 많은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의족이 완벽하게 작동하진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시작이었어요.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아나스타샤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자신의 새 다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엄마, 이게 다 꿈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2달 전 우크라이나 난민촌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우리가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래, 꿈 같아. 하지만 이건 현실이야. 우리 딸. 의족을 장착한 지 2주일 후 아나스타샤는 매일 조금씩 더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처음에는 짧은 거리만 걸을 수 있었지만 곧 병동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죠. 재활치료사들은 그녀의 빠른 적응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본 환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백 치료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히 의족의 신경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잘 작동했습니다. 아나스타샤가 다리를 움직이려고 생각하면 의족이 그 신호를 감지하고 반응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졌죠. 마치 제 진짜 다리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나스타샤가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활센터에서는 다양한 훈련이 진행되었어요. 평지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균형 잡기. 아나스타샤는 모든 훈련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연습은 어려웠어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한 번은 정말 넘어져서 무릎에 작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나스타샤는 다시 일어났어요. 화가 나요, 엄마. 어느 날 훈련 후 병실로 돌아와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마음도 아팠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아나, 넌 지금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다리를 잃을 뻔했어. 그런데도 지금 걷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딸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넌 내가 본 가장 용감한 아이야.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의료진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병원 밖으로 나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박 교수의 말에 아나스타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석 달 동안 병원 안에만 있었던 딸에게 외출은 엄청난 선물이었죠. 어디로 가고 싶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벚꽃이 보고 싶어요. 간호사 언니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 앞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준비했지만 아나스타샤는 고개를 저었어요. 걸어갈 거예요. 그녀의 결심에 의료진도 동의했죠.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휠체어는 뒤에서 따라오게 했지만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신선한 공기, 공원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아나스타샤에게는 도전이었어요. 인도의 작은 턱, 약간의 경사, 모든 것이 새로운 시험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제 팔을 붙잡고, 때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봤지만 아나스타샤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공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분홍빛 벚꽃이 공원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살랑이는 봄바람에 꽃잎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죠. 아나스타샤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엄마.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에서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죠. 아나스타샤는 그 모든 것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곳은 전쟁이 없네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했으니까요. 잠시 후 아나스타샤가 갑자기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저기 꽃잎 좀 볼래요. 그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아나스타샤가 휠체어 없이 제 도움 없이 걷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벚꽃 한 송이를 주워들고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나 진짜 걸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벚꽃잎이 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오고 햇살이 아나스타샤의 미소를 비추는 가운데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시련 끝에 만난 이 작은 기적. 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아나스타샤는 더 많은 걸음을 내디디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분명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절망의 난민촌에서, 그리고 이제 서울의 봄날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의 그 작은 승리 이후 아나스타샤의 회복은 더욱 가속화되었어요. 재활치료사들은 그녀의 진전에 놀라워했고
의사들은 예상보다 빠른 적응 속도에 만족했죠. 매일 아침 재활센터에서의 훈련은 점점 더 도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평지 걷기나 간단한 계단 오르내리기를 넘어 불규칙한 지형에서 걷기, 방향 전환하기, 심지어 가벼운 조깅까지 시도했어요. 아나스타샤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백치료사가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제게 말했습니다. 의족과의 연결이 마치 타고난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보통 아이들은 이런 적응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녀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딸은 언제나 강했습니다. 전쟁 전에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한국에 온 지 넉 달째 되던 날, 박 교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제 병원 밖 생활에 적응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나스타샤가 잠시 병원을 떠나 서울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죠. 물론이죠. 병원에서 지원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병원 근처 한강변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어요. 아담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고 강변을 따라 이어진 공원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아나스타샤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엄마, 여기 정말 평화롭네요. 첫날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쉬었지만 둘째 날부터는 조금씩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고 강변 공원을 산책하고 주변 상점들을 구경했어요. 아나스타샤는 매 순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울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 만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롤러블레이드를 타는 모습에 눈을 반짝였죠.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아나스타샤가 물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또래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순간 망설였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사실 확신이 없었지만 딸의 꿈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아나스타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아나.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어. 아나스타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딸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석양에 물든 강물처럼 붉게 빛나는 희망, 그리고 딸의 작은 걸음에 담긴 큰 용기,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서울의 여름은 뜨겁고 화려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온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아나스타샤의 회복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의족은 이제 그녀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졌고,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모든 것을 거의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죠. 병원 방문 빈도도 주 2회로 줄었고, 우리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어요. 서울 아산병원의 의료진 여러분은 단순히 딸의 다리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해 주셨어요. 의료 기술의 탁월함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따뜻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밝은 미소로 인사하던 간호사분들, 지치지 않고 재활을 도와준 치료사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교수님들. 그날 밤 서울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마련해준 자리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의족을 단 그녀의 모습이 찬란한 서울의 불빛 위에 겹쳐 보였죠.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갑자기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른스러운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다리를 잃는 게 세상의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중요한 건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녀의 말에 제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12살 딸이 이미 어른보다 더 깊은 지혜를 얻은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 김 교수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나스타샤의 케이스는 우리 병원 역사에 남을 사례가 될 거예요. 폐혈증이 저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다리를 살린 경우는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의 말에 놀랐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구 의학에서는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의학은 첨단 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결합된 거죠.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생명을 향한 존중,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리고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억, 전쟁이 시작되던 날의 공포, 난민촌에서의 절망,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희망까지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아나스타샤는 이제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길이 없을 때 한국이 우리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치료를 넘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서울 아산병원의 의료진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 그들은 제게 다시 딸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단순한 지명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하겠지만 한국인들의 정신과 마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내일은 어디 갈까요, 엄마? 아나스타샤가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죠.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내일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아나스타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서의 시간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얻은 것들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우리 걸음에 남을 거예요. 야경을 배경으로 아나스타샤와 함께 걸으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품에 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낯선 나라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 여러분, 당신들은 제게 다시 딸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을 살아도 다 갚을 수 없을 거예요. 아나스타샤가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구나.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이제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어날 것입니다. 봄날의 벚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딸의 손을 잡고 걸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이 감사함을, 이 희망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품에 안은 이 기적의 순간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서울에서 만난 기적의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은 우리를 언제나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나스타샤의 발걸음처럼 우리의 삶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더 이상 절망에 갇히지 않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요. 이제는 아나스타샤가 엄마와 함께 행복해지기만을 바랄게요. 감사합니다.